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정말 무척 바쁘시겠지만 1년에 한 번 정기주총 정도는 직접 참여하시어 정말 소액주주들 또 대주주들과 직접 소통을 하시면 어떨까 강력히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꼭 주총장에서 직접 뵙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정지혜 기자입니다. 아시다시피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기업들의 실적 보고가 발표가 되는 시기인데요. 이때 주주총회를 많이 엽니다. 그래서 저희 아웃스탠딩에서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비상장 회사들의 주주총회를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컬리, 토스, 당근, 두나무, 무신사, 리디, 오아시스, 빗썸, 뱅크샐러드까지 9개 주요 스타트업의 주주총회를 열심히 다녀왔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다녀왔던 컬리, 오아시스, 무신사, 두나무, 리디 주총관에서 열심히 방송을 찍어서 업로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한마디로 주주총회 2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와 함께 주총을 나눠서 다녀와 주셨던 이승아 기자님과 이주영 기자님 모시고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를 나눠볼게요. 승아님, 주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일단 두 분 각자 어디 다녀오셨는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토스와 뱅크샐러드 주총을 네. 다녀왔습니다. 토스는 3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양재동에 있는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진행이 됐고 뱅크샐러드는 그 다음 주 였던 3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마포에 위치한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주영님은 어디 다녀오셨죠? 저도 이제 승환님과 마찬가지로 3월 28일 금요일하고 3월 31일 월요일 날 이제 주총을 다녔는데 금요일에는 당근을 다녀왔고 월요일에는 빗썸을 다녀왔습니다. 네. 정말 숨가쁜 여정이었는데요. 일단 두 분은 처음 주주총회 가보신 거잖아요. 어땠는지 한번 소감을 들어볼까요? 저부터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Q&A 때 이제 궁금한 걸 물어보기 위해서 사전에 질문을 준비를 해갔는데 24년 실적에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이제 나눠주시는 영업 보고서를 보고서 이제 어떤 거를 질문을 할지 좀 정리를 해야 됐었는데 그게 좀 정신이 없었고요. 사실 미리 자료를 공유 주시는 곳도 있고 일찍 공시를 하는 곳도 있었는데 제가 갔던 토스랑 뱅크샐러드는 아직 사업 보고서 공시 전이기도 했고 또 사전 자료를 공유 주시는 게 안타깝게도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 도착해서 실적을 파악하고 질문을 만드느라고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신기했어요. 이제 한 기업의 헤드들, 이제 CEO나 CTO나 CF 분들을 이제 직접 대면하고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흔치 않은데 굉장히 신기하고 또 의미도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 굉장히 저도 뿌듯한데 주영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사실 뭐 기자로서 주주총회를 가는 건 처음이었지만 기존에 기업 소속으로 주주총회를 준비한 적은 다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주총회 자체가 신기하지 않은데 약간 입장이 바뀌니까 그거에 대한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막 주주분들이 무슨 질문을 할까 하고 긴장감 있게 봤는데 이제 반대로 제가 그걸 하고 있으니 약간 이게 참 어떻게 삶이 이렇게 될지 몰라 어떻게 삶이 이렇게 바뀔지 모른다. 180도 네. 입장이 바뀌었네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면 일단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해봤는데요. 그래도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역시 4개 회사들의 실적 그리고 뭐 Q&A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왔나 이런 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그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4개 회사의 2024년 실적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승아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토스 실적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토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 토스는 24년 연결 기준으로 사상 첫 연간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1조 9,556억 원, 영업이익은 907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토스는 그동안 매출 대비 적자가 많은 대형 스타트업으로 꼽힐 만큼 손실이 컸는데요. 최근 3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살펴보면 22년 매출은 1조 1,334억 원, 영업 손실은 2,080억 원이었고요. 23년 매출은 1조 1,707억 원에 영업 손실이 2,06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에 이제 매출 1조 9,556억 원, 영업 이익 907억 원으로 돌아선 거죠. 네.
지난 2년간 2천억 원이 넘었던 영업 손실을 털어내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주주총회 의장을 맡았던 이제 이영석 CTO님께서 유저 지표 성장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이영석 CTO님이 전했던 말씀을 공유를 드려보면 네. 일주일 방문 미션, 고양이 키우기 등 고객 참여형 서비스 기반으로 신규 고객 유입과 고객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탄탄한 유저 지표를 기반으로 24년 매출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보고서 공시와 함께 토스가 보도자료도 발표를 했는데요. 24년 말 기준의 토스 MAU가 2,4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9%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 지표를 살펴볼 수 있는 그 모바일 인덱스에서도 살펴봤는데 21년부터 지금까지 MAU 지표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토스에 따르면 이제 토스 증권, 토스 페이먼츠, 토스 인컴, 토스 인슈어런스 등의 자회사들의 고른 성장이 좀 24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했는데 또 재무제표에 명기된 자회사 기준으로 이익을 낸 곳을 좀 살펴봤는데 우선 이익을 낸 자회사는 총 4곳이었고요. 토스 증권이 좀 가장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24년 매출이 4,266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312억 원을 기록을 했죠.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는 게임사도 건데.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랬고 이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 인컴은 네. 매출 306억 원, 영업이익 6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보험 대리와 중개업을 제공하는 토스 인슈어런스는 매출 1,201억 원, 영업이익 36억 원. 토스 CX는 매출 269억 원에 영업이익 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적자를 낸 자회사도 역시 있었어요. 있겠죠. 네. 네. 또 4곳이 있었는데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는 토스 페이먼츠 같은 경우에는 매출 8,197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네. 영업 적자가 435억 원이었습니다. 여전히 손실이지만 좀 2023년보다 적자 폭이 33% 줄었다고는 합니다. 네. 나머지 자회사는 손실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토스 플레이스는 537억 원, 네, 좀 큰 폭의 적자를 냈고요. VCNC는 100억 원, 토스 모바일은 9억 원이었습니다.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사업을 좀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곳들이 있기 때문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스의 별도 기준으로도 또 첫 연간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24년 매출은 5,8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6%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15억 원, 당기순이익은 480억 원이었습니다. 일단은 2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이제 다 메우고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로 변모를 했고 게다가 토스증권과 토스인컴이 영업이익률이 30%, 2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물론 손실을 낸 자회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손실 규모도 좀 줄였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선방을 했다고 평가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네요. 예, 정말 고생하셨고 그렇다면 다음 회사 뱅크샐러드는 어땠을까요? 뱅크샐러드는 토스와 달리 아쉽게도 좀 적자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매출액이 196억 원으로 좀 작년보다 3배 증가를 했고요. 손실은 148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폭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주총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고 또 주총 당시에 뱅크샐러드 관계자분들도 좀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2003년 대비 매출은 3배 늘었고 손실은 줄이는 성과를 냈으며 매출액 기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고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표만 봐도 확실히 매출이 늘어난 게 보이기는 하네요. 네네. 이게 좀 2020년부터 좀 22년부터 계속해서 줄어왔는데 좀 저희 아웃스탠딩의 스타트업 DB에서 실적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23년 뱅크샐러드의 매출액은 68억 원, 손실은 245억 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 24년 매출이 이제 23년 대비 189.2% 증가, 손실은 42.3%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뱅크샐러드는 이 매출이 늘어난 가장 큰 요인으로 대출, 보험, 카드 등 이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와 또 뱅크샐러드 하면 유전자 검사가 그렇죠. 좀 유명한데 이 유전자 및 미생물 검사권 판매에 큰 성장을 좀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사업 보고서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뱅크샐러드는 매출을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광고 서비스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는 대출 중개랑 카드 중개가 포함이 되고요. 건강관리 서비스와 광고 서비스는 보험 상담 연결, 또 유전자 검사를 통한 건강 관리,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매출을 살펴보면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는 그 서비스의 매출은 24년 115억 원으로 49억 원을 기록한 23년 대비 132% 증가를 했고요. 또 건강관리 및 광고 서비스 매출도 23년 18억 원에서 24년 81억 원으로 무려 343% 증가하면서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두 개 사업이 다 큰 폭으로 성장을 한 게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적자 폭이 좀 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영업 손실을 최근 2개년간 영업 손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22년 497억 원에서 23년 245억 원 그리고 24년 148억 원으로 감소를 했고요. 영업 비용은 22년 540억 원에서 23년 313억 원, 24년 344억 원을 기록하며 2년 동안은 이제 300억 원대 수준을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뱅크샐러드 측에 여쭤봤는데 뱅크샐러드 측은 저비용 고효율 전략을 펼쳤고 이것이 통한 결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뱅크샐러드의 실적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뭐 이익으로 전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두 개 사업이 고르게 엄청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어쨌든 적자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응원을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토스와 뱅크샐러드의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다음에는 이제 주영님이 다녀오신 두 개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근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당근 실적 어땠나요? 네, 당근의 실적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매출이 48% 약, 영업이익은 약 220% 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매출 1,891억, 영업이익 약 376억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그럼 당근이 이 매출이 도대체 어디서 갈 것 같냐 궁금할 수 있는데 사실 당근 하면 중고 거래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고 거래에서 난 건 아니고 네. 어디서 났죠 그러면? 중고 거래를 하러 모인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서 그거에 광고를 해가지고 이제 수익이 냈습니다. 뭐 중고 거래에 대한 광고를 한 건 아니고 그들을 대상으로 타겟팅 광고 같은 걸 해가지고 매출을 낸 것인데요. 그래서 당근의 매출 구조는 이제 광고, 중개, 기타로 나뉘는데 광고에서 99% 나옵니다. 근데 이 광고에서 나온 99% 매출이 전년 대비 약 48%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유로 당근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한 이제 정밀한 타겟팅 광고 그리고 광고 노출 방식 다양화, 광고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따지면 전년 대비 광고 효율이나 이렇게 광고하는 이렇게 뭐 다양한 그 구자들을 늘리면서 이렇게 수익을 조금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네. 항상 당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국민 앱이니까 거기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이 모여 있고 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인데 광고만 해도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붙이면 얼마나 뭐 폭발력이 넘쳐날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말 이제 광고 사업 잘 되는 거 보면은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엄청 성장한 게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빗썸의 실적도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의 실적은 이제 전년 대비 매출이 265% 성장하고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했는데요. 그래서 2024년 매출액이 4,964억 원, 영업이익 약 1,3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제 빗썸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로 유명한 만큼 매출 대부분이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에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하고 투자 심리가 개선하면서 매출 성장이 그렇고 또 빗썸에 따르면 거래 활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모션 및 서비스 개선을 해가지고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 네. 사실 빗썸 다녀오신 얘기 들으니까 저 두나무 다녀온 얘기도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했지만 두나무주청도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어쨌든 네. 시장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들이라서 그랬던 것 같고 또 조금 설명을 붙이자면 빗썸의 대표이사인 이정훈 전 회장이 최근에 이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들어보니까 실적도 어쨌든 굉장히 호실적이고 여러모로 회사의 호재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기자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스타트업씬은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두 분이 다녀오신 4개 회사도 호실적을 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는 4개 회사의 실적을 간단히 살펴봤다면 이제 주주총회의 꽃 바로 Q&A 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와 경영진에게 주주가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정말 꿀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승아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스의 Q&A 시간 어땠나요? 네, 사실 제가 토스는 사실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각 안건에 대한 문의나 좀 반대 의견이 있다면 그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거수 후에 이제 말씀을 해달라고 했지만 이제 보통은 듣기로 이제 네. 심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 전에 Q&A를 진행을 한다고 누누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 없이 바로 좀 폐회 선언을 하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 말고도 또 네. 주주분이 의아하셨는지 폐회 후에 바로 또 사회자분께 가셔서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없냐, 왜 진행하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 역시 따로 이제 관계자에게 Q&A를 진행을 안 하냐고 여쭤보니까 원래 안 한다. 원래 안 한다. 네, 라고 해주셨고 또 궁금한 게 있는 주주분들께서는 이렇게 따로 네. 질문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궁금증은 100% 해결되진 않았지만 네. 네, 결국 저도 따로 질문을 드리고 네, 답변을 네. 받았습니다. 네, 네. 오늘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토스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객 참여형 서비스 기반으로 토스의 유저 지표가 좀 성장을 했는데 이런 서비스는 두 분도 좀 아시다시피 리워드가 항상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좀 결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무료 송금이나 무료 환전 등 이런 고객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굉장히 이런 유저 지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서 토스 측에 이런 걸 계속 했을 때 토스가 좀 가져가야 할 부담도 커질 것 같은데 이런 혜택을 좀 앞으로 유지할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네. 토스 관계자는 고객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은 내부에서 정말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지금으로서는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네. 좀 간결하게 답변을 그렇군요.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토스가 또 미국 상장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상장 시점에 대해서도 좀 직설적으로 궁금하네요. 여쭤봤는데 답변 받은 걸 좀 그대로 말씀을 예. 드려볼게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상장 시점은 논의된 바 없습니다. 내부에서는 IPO를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지 목표 지점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직 구성원들도 IPO보다 중장기적인 사업 성과와 사용자 가치 확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상장은 저희가 기업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보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네. 사실 표면적인 답변이긴 정말 하죠. 상투적인.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24년에 좀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이승건 대표의 이제 주식 담보 대출 맞습니다. 논란이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긴 했어요. 예, 예. 네. 업계에서는 좀 이 논란이 추후 IPO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죠, 시각도 그런 있어서 감지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 역시 좀 답변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주식담보대출은 이미 해소된 사안입니다. 당시 대출은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 대출이었고 전문가들 역시 주식을 담보로 한 건 형식상의 절차였다고 말을 합니다. 해당 대출은 전액 상환된 상태이며 문제가 있었다면 지분 구조에 변화가 있었을 거지만 이승건 대표의 지분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렇기에 IPO에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예. 주주총회에서 좀 전략이나 이 방향성을 항상 고민하고 계신 CEO나 CTO, CFO 분께서 그 분들께 네. 직접 여쭤보는 것과는 이 답변의 깊이가 좀 다를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아쉬운 Q&A였어요. 그러게요. 지금 답변을 쭉 들으니까 너무 좀 답변이 좀 상투적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그리고 제가 좀 여기서 약간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토스 임시주총을 다녀왔었어요. 그 기사로도 썼었는데 너무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연락도 안 하고 갔는데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정말 좋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사에도 제가 썼었어요. 토스는 갑자기 갔는데도 심지어 임시주총을 너무 준비를 잘했더라, 이렇게 기사에 썼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정기주총에 Q&A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의아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다녀온 9개 회사 중에 끝나고 Q&A 시간 없는 데가 아마 토스가 유일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의아함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뱅크샐러드는 Q&A 시간이 어땠을까요? 토스와 달리 뱅크샐러드는 다행히 예, Q&A를 진행을 해서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예. 또 현장에 참석했던 다른 주주분들의 이제 질문과 답변도 좀 들을 수 네. 있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나온 질의는 매출이 좀 크게 증가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매출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뱅크샐러드 측은 이제 모든 사업 분야에서 고르게 매출이 증가했지만 그 중에 이제 대출 중개 서비스, 카드를 발급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가 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보험 상담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현장에 계시던 CLO 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뱅크샐러드 관계자 분께서 좀 답변을 추가로 보완을 해주셨는데요. 이 금융상품 중개의 경우에 대출 홈 개편이나 대출 쿠폰 서비스 고도화로 주요 대출 고객 타겟에 성공을 했다고 말을 해주셨고요. 또 대출 제휴력 확보로 대출 실행액이 전년 대비 무려 240%나 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카드 발급량 역시 좀 데이터 타겟팅 기술 및 초개인화 카테고리 세팅을 통해 60%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건강 서비스의 경우에는 24년 본격적으로 시작한 보험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 구조 다각화에 성공을 했는데, 특히 건강 데이터 AI 기반 보험 진단 서비스가 출시 1년 만에 유저 50만 명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 사업 분야에서 성장이 좀 매출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실적은 좋았는데 사실 뱅크샐러드의 자산이 2년 전보다 좀 계속해서 줄고 있고 결손금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쵸. 이 재무 흐름에 대해서도 좀 제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주신 게 이제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에 사업 영위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했고 이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투자 비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24년도 실적과 더불어서 25년도에는 좀 인프라 투자를 했던 거를 회수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24년과 같은 이제 매출 개선 구조를 좀 유지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해결될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좀 보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26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뱅크샐러드가 좀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뱅크샐러드의 기업 가치가 4,4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가치를 좀 유지하거나 상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도 좀 궁금을 했는데, 이정훈 CLO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22년 시리즈 D 투자 당시에 평가받은 4,400억 원은 당시 좋은 시장 환경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결과였고, 그때보다 지금은 매출도 5배 이상 증가를 했고 또 사업의 펀더멘탈도 훨씬 탄탄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투자 시장 분위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당장은 외부 평가보다 실질적인 수입과 성과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출과 수익을 성장시키고 기업 본연의 가치를 증명해 나간다면 과거보다 더 높은 평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답변을 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여담인데 지금은 좀 많이 수정된 걸로 아는데, 뱅크샐러드 기업가치 관련해서 기사 찾아보면 기업가치가 4,400억 원인데 어떤 기사에는 6천억 원으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기회를 통해 다시 말씀드리면 뱅크샐러드의 기업가치는 4,400억 원입니다. 저희 아웃스탠딩에서는 다 역산을 해서
몇 년 전부터 4,400억 원이라고 말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거 보시는 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주영님이 다녀오신 스타트업 두 곳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근의 Q&A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당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이 세 가지 질문이 당근에 있어서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당근의 본업이 중고거래인 만큼 중고거래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또 당근이 성장하려면 국내 시장에서 더 성장을 해야 되고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중고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래서 중고거래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전반적으로 실명 인증을 도입을 하면 약간 아무래도 중고거래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데요. 뭐 완전히 없어질 수 없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줄어들 수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실행하지 않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당근은 이렇게 구조적인 접근보다는 맞춤형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제 서비스별로 필요하면 항상 개선 및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 답변에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아무래도 편의성을 조금 더 중요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바꾸면 사실 중고거래에 대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쟁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일일이 실명 인증을 하게 하는 불편함을 줄 경우 그들이 이탈할 수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이렇게 근본적인 접근보다는 약간 사안사안별 개선에 약간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당근이 정체된 MA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당근의 MA는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정체였는데 관련해서 당근의 입장을 들어보니 당근은 MA보다는 DAU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당근이 확장해서 이용자와 접점을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당근의 수익 모델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고거래라는 것이 뭐 엄청나게 이제 파이가 늘긴 힘든 좀 것이고 사실 중고거래 안 하는 사람 아예 안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만 해가지고 뭐 MAU 자체 늘리기 힘들지만 DA를 늘리면 이들이 이제 플랫폼에서 더 많이 활동하면서 결과적으로 광고 매출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DA를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국내 시장으로 따지면 성장이 제한되니까 해외 진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는데요. 우선 당근의 입장은 지금으로서는 매출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근은 현재 캐나다, 일본, 미국, 영국에 진출하고 있는데 사실상 캐나다라고 보면 되고요. 캐나다에서 이제 퀘벡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캐나다 지역을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일본도 진출을 해서 조금 성과를 거두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현재 당근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곳은 이제 캐나다를 할 수 있고 아직은 뭐 좀 지켜봐야 할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근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광고로 매출 내는 만큼 글로벌 진출 시 유의미한 사용자를 확보해야 광고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당근 Q&A는 좀 현장에서 보셨을 때 좀 성의 있게 잘 진행된다는 느낌이 있었나요? 네, 성의 있게 잘 진행되었고 이제 질문에 따라서 그 대표님이 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아까 임시주총 그 작년에 다녀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중에 당근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근 같은 경우에 임시주총 관련해서 주주 참석 요청장을 보내놓고 아예 주총을 안 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현장에 갔다가 조금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보통 임시주총은 주주들이 잘 안 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회의를 열긴 열거든요. 다 그랬어요. 딴 데도 뭐 무신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토스도 그렇고. 근데 아예 임시주총을 안 열었길래 그래서 갑자기 제가 가니까 이제 거기서도 놀라가지고 파이낸스 리드님 갑자기 출동하시고 그래서 급히 1대1 주총을 열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물론 참고로 그 리드님 굉장히 친절하게 저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제가 주총을 안 열 거면 주총 참석장을 왜 보냈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었어요. 누군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질문도 굉장히 날카로웠고 또 굉장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빗썸의 Q&A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 나왔나요? 빗썸도 다양한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근본적인 이제 방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감소했다는 측면, 두 번째는 상장 및 배당, 세 번째는 이제 신사업 이 측면에서 이제 주로 질문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이제 영업이익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2024년 실적이 좋긴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낮습니다. 물론 적자를 본 해를 제외하고 제일 낮은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빗썸에 따르면 빗썸은 현재 4가지 지표를 핵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방문자 수 증가, 두 번째는 거래 금액의 증대, 세 번째는 유동성 지표의 강화, 네 번째는 고객 예치금의 증대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지표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제 판관비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추후 매출이 더 잘 나오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도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업계 1위인 두나무의 경쟁에서 일단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상장비 배당에 관련해서는 이제 빗썸은 중원사와 함께 올해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했고, 이제 배당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단 두나무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두나무를 내서 말을 안 했습니다. 두나무라고 찍어서 말은 안 했지만 사실 듣는 사람은 사실상 두나무랑 누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두나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기업 가치를 이제 높이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배당은 아직 생각이 없다는 거라고 직접 말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생각이 없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배당에 쓸 재원을 어쨌든 회사 지금 비즈니스에다 쓰겠다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정관 변경을 통해서 사업 목적에 대부업 및 대부 중개업을 추가했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카 랩스라는 상표권을 등록하는 듯 여러 신사업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빗썸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구체화되면 자연스럽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빗썸이 지속적으로 신사업을 이제 추진하긴 했거든요. 물론 잘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익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수료만으로 매출을 내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 상황이 너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상장을 하려면 또 파이프라인 다각화되었다는 거를 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 빗썸 Q&A 때 참석한 주주들한테 보유 주식수 말하고 질문하라고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양한 이제 주주총회 때 의제들이 나오는데 의제를 이제 말하고 이제 이걸 뭐 이제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식수랑 이제 주주 이름을 대고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아무래도 투표로 결정을 하는 만큼 주식수를 말하라는 측면은 뭐 어떻게 보면 뭐 납득할 수 있지만 사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질문을 할 수가 없게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저 한 주 갖고 있는 뭐 이주영입니다 하면서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처음 그때 질문한 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만 주 넘는 분이 처음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가피하게 수액조제의 입을 막게 되었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이 뒤에 Q&A 시간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Q&A 시간 초반에 약간 다들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3,000주 갖고 계신 분이었나? 그렇게 좀 말을 하시다가 이제 다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수를 안 말하려고 말을 해도 되는 분위기 형성이 돼서 다행히 뒤에 Q&A 시간에는 그나마 조금 앞에보다는 자유롭게 논의가 이제 전개되었으나 이렇게 처음에 프레임이 강하게 씌워지면 사실 질문을 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거기 있었어도 질문을 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발언권을 제한하려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약간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제가 그래서 다른 회사에도 문의를 했는데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물론 이제 당연히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에서 참석한 주주들의 어떤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당연히 이제 회의를 성사시키려면 그거는 파악을 당연히 하는 건데 그 파악은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거를 이제 다른 주주가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당황스러워서 사실 변호사님한테도 문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문제는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이것도 어차피 주식수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소수주주라고 발언권을 제약한다면 문제인데 제약을 안 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상황 얘기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약간 제약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빗썸 쪽에서도 약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주주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당연히 고려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4개 스타트업의 주주총회에서 뭐 어떤 실적 이야기가 나왔고 어떤 Q&A가 나왔는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참석하신 기자님들의 인상평이나 소감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아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유니콘이라 불리는 이제 스타트업들의 실적과 주요 심의 안건을 직접 듣고 질문할 수 있었던 경험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했고 무엇보다 좀 흥미로웠어요. 네. 일부 회사는 좀 질의응답이 자유롭지 않기도 했지만요. 네. 네, 궁금점을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 주주총회 장소나 뭐 진행 방식, 뭐 세부 내용들은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주총회의 의미는 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그럼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주총회는 이제 주식 회사 최고 결정기구로서 주주들이 좀 경영에 좀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의미가 좀 변질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좀 일부 회사에서는 좀 현장 참석 인원이 적다고 아예 이 총회를 열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그렇죠. 네. 네,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유난히 제가 다녀온 기업들만 좀 그랬었는데 또 이제 주식 보유수와 무관하게 그리고 또 직접 자본과 관심을 들여서 좀 투자한 주주라면 누구나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의견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최근에 또 소액주주 플랫폼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업계 관계자분들의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상장 기업에서나 보이던 좋지 않은 모습들이 스타트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나쁜 걸 먼저 배우시고 네. 이게 그 상장사와는 좀 결은 다르긴 한데 네,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법률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장사가 된다는 게 이제 결국 국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 거죠. 그런 투자자가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투자자가 되는 구조인데 그 무게감을 아직 회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곳도 많고 또 특히 대주주나 창업자가 내가 만든 회사라는 인식을 좀 강하게 갖고 있어서 소액주주 목소리에 그렇게 여전히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벌써 이런 스타트업이나 비상장사에서 보인다는 점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참 안타깝고 개탄스럽네요. 좋습니다. 주영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이제 이걸 아웃스탠딩 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주주총회에서는 이제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기업 고위 임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평소에 일반인들이 그걸 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기자의 특권 자체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기자도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질문에 꼭 답을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주총회에 가면 일단 무엇이든 답은 들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주총회에 가셔가지고 궁금하신 기업이나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주주시라면 이제 주주총회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주식이 없다면 비상장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거래 플랫폼이나 지인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보셔서 주식을 구매하고
이제 참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혜님처럼 네, 방법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기회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두 분의 정말 인상평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은 지난 컬리, 오아시스, 무신사, 두나무, 리디 주총 방송에 이어서 토스, 당근, 빗썸, 뱅크샐러드 등 4곳의 주주총회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일단 바쁘신 중에도 현장으로 달려가 주신 두 분 기자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어려운 혹한기 시기에 각 스타트업들이 정말 현장에서 너무나 있으시고 좋은 결과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치아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스타트업 주총 시리즈 기사와 방송까지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나름 제가 판을 짰잖아요. 그래서 판을 짠 입장에서 몇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마무리에 이렇게 랩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스타트업들 측에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상장 회사도 엄연한 주식회사다. 그런 만큼 주주에게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니콘급의 상장을 염두하는 스타트업 정도면 이제는 정말 우쭈쭈 보호받을 시기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새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회사 이름은 여기서 거론하진 않겠지만 아니 근데 솔직히 정말 주주가 조금 온다고 오프라인 주총을 안 열려고 하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주주가 한 명이 안 와도 주주총회는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명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는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주주 참석장을 보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민망한데 이런 거를 좀 깊이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제언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임시주총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주총 정도는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 직접 자리하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대표님들 바쁘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님이 꼭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주주의 입장으로 참석을 해보니까 정말 대표님이랑 직접 질의응답 주고받는 거랑 대표의 대리인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거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 정말 단연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대표하시는 스타급의 인물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직접 정기주총에 나와서 주주랑 소통을 하고 회사의 메시지를 말씀을 하신다면 이 역시도 정말 주주의 가치 제고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저는 이게 기업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절대로 손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겪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주총을 다녀보니까 대표가 직접 소액 주주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괜히 정이 갑니다. 한번 말을 섞으면 진짜 정이 가요. 그리고 진짜 일선에서 정말 스타트업 임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라는 굉장히 공감도 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아시스 주총 가기 전에는 대체 왜 팀원을 인수하는 거야 하면서 갔잖아요. 그런데 막상 안준영 대표님의 육성으로 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팀원을 인수할 것을 결정했는지 그 설명을 허심탄회하게 들으니까 오아시스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안준영 대표님한테도 말했어요. 대표님 제가 직접 들으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정말 무척 바쁘시겠지만 1년에 한 번 정기주총 정도는 직접 참여하시어. 정말 소액 주주들 또 대주주들과 직접 소통을 하시면 어떨까 강력히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꼭 주총장에서 직접 뵙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이 좀 길었고요. 네, 이제는 진짜 방송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아웃스탠딩은 IT 테크 업계 이슈들을 정말 가장 빠르고 쉽고 재미있게 두 발로 뛰어서 전달해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선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